사건반장입니다. 30대 남성이 긴 머리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채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탈의실을 착각해서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대전 지역 한 교회의 선교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운영했던 필리핀 교회 교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한 마을에서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가해자로 의심받고 있는 남성 4명은 대부분 마을 이웃이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아서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진짜 가급적이면 사건 반장에서 정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이 했다는 저출산 대책, 30살 전에 자녀 3명 이상 낳으면 병역 면제해준다. 이거 많이 보셨죠? 뉴스에서. 군대 가기 싫은 부잣집 아들들은 이거 할지도 모릅니다. 경제적 능력 되니까요. 더 문제는 군대 가기 싫은 철부지들이죠. 덮어놓고 난 다음에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또 아동학대, 살해, 방임 사건 반장에서 맨날 전해드리는 그런 사건 같은 거 벌어질 수도 있겠죠. 자, 욕 무지하게 먹으니까요. 그냥 해본 소리야 했다는데 국민의힘에서 제발 고민 점점점.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탤런트 박지훈 변호사님, 그리고 박준혜 수호소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나 완전 미쳤어. 중독됐어. 일어나서 잘 때까지 사반 하신 캘리포니아의 써니님. 여기 뉴욕입니다. 사반 본방사수를 위해서 새벽 5시 30분에 기상하신 제임스 킴님. 와우. 자, 세상 사는 얘기 듣는 재미로 꼭 챙겨봐요 하신 조진수님. 사반의 꽃 이자연 기자 덕분에 시애틀 아침이 매일 즐겁네요 하신 지니리님. 네. 예. 자, 제발 신상 공개 좀 해주세요. 이 나라 법은 정말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하신 희아님. 어제 요양보호사 시험 합격 통보 받았습니다. 축하해주세요 하신 서은숙님. 그리고 김천수님, 뮤즈님, 김인호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스사반 뉴스 육박. 아우,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도로 위에 시한폭탄 등장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추격전 영상 만나보시죠. 자, 난폭운전 신고받고 출동. 자, 야, 차 세워! 했지만 저렇게 냅다 달리는 트럭. 예, 경찰차가 2대로 앞뒤 퇴로 맞고 차에서 내려 해도 묵묵부답입니다. 이때 다시 부릉부릉 하면서 바퀴에 저렇게 총을 쐈어요. 하지만 총을 쐈는데 그걸 뚫고 또 도주를 하네요. 자, 2라운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차 3대로, 경찰차 3대로 에워싸기. 자, 그러자 쿵쿵 들이받더니 밀고 가요. 그냥 도주를 합니다. 아이고야, 이거 대책이 없어요. 지금 막 무단횡단하고 역주행하고 지금 막 가고 있는데 그 순간 전복됐어요. 너 미국 영화 너무 많이 봤어. 결국 검거를 했는데, 자, 이 기자 제가 맞춰볼게요. 음주 혹은 약 둘 중에 뭐? 그런데 놀랍게도 둘 다 아니었습니다. 진짜? 저게 지난 8일 저녁 6시쯤인데요. 이 경기도 평택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한 사건입니다. 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차 요청을 했는데도 불응하고 이 경찰이 화물차 이 타이어에 실탄 3발을 쐈는데도요. 계속 도주를 했습니다. 결국 이 화물차는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에 전도가 됐고요. 이후에 이 운전자 테이저건을 쏴서 검거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경찰 4명 그리고 시민 3명이 다쳤고 아이고야. 경찰차 3대, 승용차 2대 등이 파손이 됐습니다. 체포 당시에 화물차 운전자는요. 음주운전도 아니었고 마약 투약 혐의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인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다. 이렇게 다소 좀 횡설수설하는 진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찰은 일단 해당 운전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그리고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자, 교수님께 좀 짧게 여쭤볼게요. 방금 이제 경찰들이 바퀴에다 실탄을 발사했는데 그냥
뭐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또 그냥 쭉 달린 거 아닙니까? 네. 아, 미국 같았으면 저거 그냥 뭐 제가 이런 말 뭐 더 하진 않겠습니다만. 예. 글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뭐 이제 직접 공격을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받기에 대해서 실탄을 발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우리 경찰들이 실탄 발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부담을 느끼는데 사실 저런 상황에서는 아주 해당되는 그 차의 타이어에다가 실탄을 발사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가보죠. 아주 치밀한 식사 계획입니다. 아,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함께 보시죠. 자, 4인 가족이 지금 입장해서 구석에 앉았어요. 자, 그런데 잠시 후에 가방을 든 딸이 아빠한테 이거 받아 하면서 자, 근데 보니까요. 종이컵에다가 그 구운 고기를 막 담아요. 착착 쌌습니다. 자, 그 순간 아내가 남편에게 가방을 넘겼어요. 자, 남편 그 고기 듬뿍 지금 넘겼어요. 가방을. 자, 그런데 아까 그 고기를 쌓아놨던 종이컵을 그 가방 안으로 쓱 집어넣습니다. 아하, 집어넣었어요. 지금 살짝. 자, 남편이 이번에는 냉장고에서 사이다 2캔을 꺼냅니다. 자, 그리고 하나를 마셔요. 자, 근데 아들 녀석이 저렇게 딱 건네 받아가지고 저거를 마시려고 하니까 뜯으려고 하니까 야야야야 그거 마시지 마 하면서 지금 그 아들이 마시려던 거를 자기 주머니에다 슬쩍 넣었습니다. 자, 제가 다시 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무한리필집입니다. 무한리필 고깃집. 자, 그 자리에서 다 먹고 가는 게 원칙인데, 양 변호사님, 집에 싸들고 가라는 거 아니거든요, 저거. 그걸 굳이 설명을 해줘야 할까요? 근데 저 가족분들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지난 19일 날 서울 잠실에 있는 소고기 무한리필집이었다라고 해요. 보신 것처럼 가족 4명이 들어와서 딸이 종이컵 건네니까 거기에 아버지가 거기에 고기를 착착 쌓고 그걸 또 이 아내가 건네준 가방에 넣는 처음 같은 느낌이 아니죠. 너무 익숙한 몸놀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거는 처음입니다, 저는. 보인 건 예. 처음인데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그렇다고 소고기를 막 엄청 많이 쌓아가는 것도 아니고 종이컵에 그 몇 점 담아가서 사건 반장에 소개가 되는 일을 왜 하셨을까? 게다가 저 음료수 값도 저 음료수 이제 명예훼손 직접 꺼내서 먹고 계산하는 건데 제대로 계산도 안 하고 가셨다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차에 가는 거 얼마 안 날 것 같거든요. 이거 왜 이러셨을까? 그러니까요. 자, 교수님, 저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우리 아빠는 무한리필 가서 잔뜩 싸가지고 온다. 니네 아빠는 안 그러지? 이러진 않았을까요? 글쎄요, 지금 저 아이들의 잘못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그 아이들은 보는 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부모들은 저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은 조기 교육을 시켜서 아주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밝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득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행하라라고 하는 이 시범을 보이는 것인데 지금 저기서 이제 리필이라고 하는 것이요. 리필을 하되 필이 가게 내서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저기에서 어떤 그 이득을 볼지는 모르지만 아이들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소탐 대시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가보죠. 쓰레기집 만들고 도망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보시죠. 자, 송곳 들어갈 자리도 하나 없이 뢰기뢰기 쓰레기 가득한 원룸 보세요. 자, 음료캔, 비닐봉지, 뭐 먹다가 남긴 뭐 등등등등등등등. 자, 심지어 침대 매트리스 국물 자국, 담뱃재로 막 그냥 얼룩 남은 거 보세요. 자, 역시 뭐 또 화장실 식사 중에 죄송한데요. 변기엔 팡이팡이 곰팡이. 또 바닥과 세면대는 또 어떻고요? 도대체 누가 왜 무슨 억하심정에 자, 사연 좀 전해주시죠. 네, 저게 작은 소도시에서 가게 운영하고 있다는 이 사장님이 한 커뮤니티에 올린 글인데요. 이 당시에 가게 매니저 일을 봐줄 그 매니저를 구하다가요. 한 30대 남성을 이 매니저로 채용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 매니저의 거처가 없어서 이 사장님이 동네 원룸을 임대해서 저렇게 제공까지 해줬습니다. 그렇게 1년을 일했는데 이 매니저가 항상 가게를 너무 지저분하게 관리해서 몇 번을 지적을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서 결국 이 사장이 해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원룸 문제로, 이 명의 이전 문제로 연락을 계속 취했는데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이 매니저가 살던 원룸을 방문을 했는데요. 집이 저렇게 쓰레기들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장님 앞으로 이 매니저가 안 낸 공과금 미납분, 그리고 이 원룸 시설 보수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일하는데 잘 데가 없어가지고 원룸까지 얻어줬더니 배은망덕,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면 사실 뭐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불러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 정도지 실제로 저거 영상을 걷어내면 과관도 저런 과관이 없습니다. 자기 집가 사는 곳이잖아요. 뭔가 저장 강박증이나 뭔가 있는 거가 아니라면 정말로 무책임한 그런 상황이고 뭐 가게에서도 저러고 이 안에서도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1년간 한 식구로 생각하면서 이 사장님은 되게 배려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월 60만 원 자동차 렌트 비용도 지원을 하면서 상당히 아꼈는데 결국은 어쩌면 배신을 하고 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갈게요. 정동원 면허 취득 이틀 만에 점점점. 그 트로트 오디션 출연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정동원 씨가 아니고 군이죠. 자, 오늘 새벽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오토바이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는데 저도 이종 소형 이 오토바이 면허가 있어서 하는 말이지만 이거는 좀 아닌데 말이죠. 이게 정동원 군이라고 얘기했듯이 올해 17살입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따지더라도 미성년자가 맞고요. 다만 이제 오토바이 면허 자체는 16살부터 딸 수가 있는데 면허를 따고 이틀 만에 동부간선도로에서 운전을 한 거예요. 게다가 자정을 한 16분 정도 넘긴 새벽 시간대에 당연히 안 되는 텐데 그렇게 해서 적발이 됐고요. 경찰에 잡혀가는데 일단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일단 귀가 조치하고 나서 보호자와 함께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소속사에서 해명은 그렇습니다. 면허 딴 지 얼마 안 돼서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지 몰랐다라는 건데 면허 딴 지 이틀 만에 너무 위험한 데 들어갔네요, 정동원 군. 그리고 오히려 면허를 딴 직후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보통? 예. 네. 보통 운전을 하면서 많이 까먹기도 하는데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가볼게요. 예, 고객님 너무 하세요입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리뷰입니다. 짬뽕에서 엄지손가락보다 더 큰 벌레가 저렇게 나왔어요. 한 입 먹고 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자, 화들짝 놀란 사장님, 고객이 올린 사진을 봤더니 면발 사이로 보이는 갈색 물체, 엄지손가락보다 큰 표고버섯체. 예. 역대 최강 빌런을 만났음을 알아차린 사장님. 이건 무조건 환불을 하는 게 나의 신상에도 좋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거는 진짜 컴플레인도 좀 그럴싸해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저같이 짬뽕을 많이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맛있어요. 표고버섯채. 짬뽕 감별사. 찾습니다. 박지은. 저게 있을 때 그 국물 맛이 더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말로 짬뽕을 처음 먹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저걸 벌레로 오인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더더군다나 그것을 오인하고 평점까지 매긴 거거든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환불해주겠다. 표고버섯채다라고 설명을 해주긴 해줬지만 만약에 이건 얘긴 한데요. 예. 고의적으로 일부러 벌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재를 했다 그러면 업무방해죄의 가능성도 있어요. 어이구야.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 진짜 짬뽕을 처음 먹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짬뽕 처음 먹는 사람이 벌레를 뭐 이렇게 구별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고의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장님께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진 보시죠. 요즘 종이박스 대체제로 각광받는 미사일 배송 업체의 보냉백입니다. 자, 다음 배송을 위해서 수거하던 차 이거 열어봤더니 저렇게 쓰레기 가득. 잠깐 저 핑크 저거 뭐지? 봤더니 떵 기저귀. 저도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문 앞에 이 보냉백 내놓고 나왔거든요. 저렇게? 아니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 다 빼놓고 말이죠.
왜 이러고 살아 진짜. 네, 저렇게 한 이커머스의 프레시백, 보냉백인데요. 여기에 사용한 기저귀 같은 생활 쓰레기를 넣어놓는 손님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이런 이 배송기사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프레시백이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고 도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손님이 내놓으면 회수해서 이 세척을 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일부 고객들이 이 프레시백을 이 문 앞에 안 내놓고 쓰레기 모아두는 곳에 저렇게 쓰레기를 넣어서 내놓거나 아니면 알 수 없는 장소에 이 내버려두는 바람에 회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기사 입장에서는요, 이 사용하는 어플에 미회수 프레시백이 있다 이렇게 알림이 계속 오기 때문에 배송을 다닐 때마다 계속 그 집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 프레시백에 양심 버리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지 마세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퇴직한 삼식이 남편. 삼식. 어허. 자, 참고로 이 삼식이라는 표현은 이제 퇴직을 하고 집에 있으면서 새끼를 꼬박꼬박 우리 양 변호사님 왜 그 얘기에 피식 웃으셨어? 자, 일단 어떤 사연인지 들어볼까요? 네, 말 그대로 퇴직한 남편의 식사 때문에 고민이라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일단 이 아내는 지금 갱년기를 겪고 있다는데 여기에 최근엔 몸살 기운까지 겹쳐서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요, 아내가 일어날 때까지 늦잠을 좀 자는데 일어날 때까지 밥을 안 먹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나는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어서 그냥 떡 간단히 데워 먹을게. 당신이 알아서 차려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이 남편이 밥 안 준다고 화를 낸다는 겁니다. 하지만 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밥통에서 푸면 되고요. 반찬 꺼내서 차려 먹으면 되는 일인데 이 남편은 이마저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앞으로 남편한테 점심 식사는 직접 준비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노발대발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자, 오늘 이 사연은 진짜 지금 함께 사반 보고 계시는 많은 부부님들, 특히 은퇴 생활을 함께 하시는 부부님들께서는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야, 내가 평생 쎄빠지게 돈 벌어다 주가 이제 좀 편히 사나 보다 했는데 뭐 점심은 네가 차려? 정신 차려. 다른 집 마누라들은 퇴직한 남편 기사 알려준다고 더 조심조심한다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은 동그라미. 위험해. 할 수 있습니다. 야, 오늘 우리 박 변호사님 마지막 방송이 되실 수도 있는데. 소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내입니다. 어머머머머머머 퇴직한 남편 기를 살려? 그건 퇴직연금 빵빵하게 받는 집 얘기겠지. 아이고 주제에 또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야, 양지열 너 오래 살고 싶으면 소식해. 하루에 한 번만 먹어. X. 좋습니다. 예, 하루에 한 끼를 이제부터 드셔야 될 것 같은 양지열 변호사님부터. 예. 참고로 저는 집에서 참 밥을 잘 얻어먹고 다니고 진짜? 있어요. 음식 차려주시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예. 저는 늘 송구스럽게 주시는 대로 감사히 먹고 있습니다. 반찬 투정 안 하고. 그럴 리가 없죠, 절대로. 주시는 것 자체로 감지덕지 하는 거고요. 저는 주변에서 저처럼 밥을 집에서 해주는 밥 먹는다는 사람들을 들어본 지 참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연으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혹시 우리 양홍범 앵커가 10년 전 사연을 잘못 꺼내둔 게 아닌가? 아닙니다. 이미 한참 지난 얘기예요. 이거는 결론이 난 겁니다. 진짜요? 예. 자, 그럼 우리 교수님. 아마 이제 퇴직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지금 한 50대 그리고 60대 정도 되실 것 같은데 퇴직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저런 얘기를 아마 하시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분 같은 경우는 부부란 존재에 대한 정확한 개념 파악을 아직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아내가 입맛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밥을 안 먹고 기다렸다는 것이 아내랑 같이 밥을 먹으려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밥을 차려주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본인이 손과 발이 있기 때문에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빨리 적응을 갖다 하셔가지고 지금 아마 퇴직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지나면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투정을 부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진짜. 아실 때가 조금 있으면 오실 거예요. 진짜요. 지금 이 채팅창에서 김선미님이 이거 내가 보냈나 하셨어요 지금.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이제 이 남편이 이제 본인이 하면 참 좋은데 실제로 이 오늘 상황에서 이날 상황에서는 남편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내가 좀 아픈데 기다려서 밥 해줄 때까지 눈 뜨게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은
조금 그 부분은 안 좋은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합니다. 앞으로 이제 네가 차려라. 이 일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너무 과한 처분이 아닌가. 이 한번 이렇게 한번 밥 해달라고 이렇게 쫄랐다는 이유로 너 앞으로 밥 차려. 다음에 또 저녁도 네가 차려. 아침도 네가 차려. 이렇게 좀 진행될 것 같거든요. 한 만큼만 좀 책임을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뭐 하루를 한다든지 이러면 되죠. 앞으로 점심 식사 다 준비를 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과한 처분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지금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일부러 무리했어요. 무리를 하다 보니까 역시 좀 논리적으로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도. 좀 어색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박준 변호사 한 끼만 드세요, 앞으로. 예. 무슨 소리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엄청나게 쏟아내고 네, 계십니다. 일단 한 사람의 계절님, 박 변호사님 내일부터 밖에서 텐트 치고 주무시겠네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미세스님, 가부장적인 남편 그냥 굶기세요. 담비만님, 본인만 일했나? 이 아내분은 집안일 평생 한 거니 이제 좀 나눠서 일하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브랜디 K님은 집밥 얻어먹는 게 이렇게 욕먹을 일인가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뭐 그렇죠.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딱히 전해드릴 사연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연 있으시면 저희 메일로 많이 좀 보내주시고요. 자,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하시고요. 전하는 말씀 들으시고 곧 뵙죠. 탕수육은 부먹이죠. 찍먹이죠. 제일 맛있는 건 꼭먹이죠. 꼭꼭 씹어 먹어야 제맛이 나니까. 잇몸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 함유. 인사돌 플러스. 오래오래 꼭먹하세요. 내가 만약 30대라면 말이야 여행도 다니고 건강도 챙기고 근데 무엇보다 금융 요즘 보험 좋잖아. 이젠 영모기지가 보험으로 된다며 라이프를 나름답게 KB 라이프. 30대 남성이 긴 머리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채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탈의실을 착각해서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정말 왜 그러세요? 방송 사고가 났습니다. 뭘 그렇게 떨어뜨리셨어요? 방송 중에 휴대폰 하지 마시라니까. 참 진짜. 예, 양 변호사님. 중요한 정보를 찾을게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사건 좀 황당합니다. 한 헬스장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네, 서울 영등포 한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요. 이 긴 머리 가발을 쓴 남성이 침입해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9일에 이 마스크를 쓰고 긴 머리 가발까지 착용하고서요. 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입니다. 여의도에 위치한 한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서 2시간가량을 머물렀습니다. 이 헬스장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현장에 있던 이 남성을 임의동행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와, 2시간가량 저 차림으로. 야, 근데 일단 만약에 헬스장 어디입니까? 탈의실에 진짜 여성들이 있었으면 약간 좀 위험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지금 있었는지 확인은 안 됐다라고 하는데요. 2시간이면 저는 아무리 한적한 시간대라고 할지라도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참 코로나 시국에 이런 부작용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보신 것처럼 머리가 가슴까지 내려올 정도로 긴 가발에 마스크를 써버리면 실제로 그냥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도 같은 여성인가 보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시간이 있었고 아직 뭐 불법 촬영을 카메라를 이용해서 했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이 안 돼서 다 확인해야 될 부분은 CCTV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 있군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트랜스젠더예요. 가 뭡니까? 자, 성별을 이제 바꾸는 자를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뭐냐? 나 트랜스젠더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 같은 걸 확인하면 나중에 성별 변경이 가능하니까 주민등록을 확인해 보니까 남성이 이제 1이나 3이죠. 여성이 2나 4고 그렇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계속적으로 착각을 해서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자신은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진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혐의를 부인했다가 착각해서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다. 착각해서 들어가는데 저 차림을 하고 들어갔다?
좀 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트랜스젠더라고 얘기를 갖다 했다가 이게 이제 잘 먹어 들어가지 않으니까 착각을 했다는데, 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순간적으로 본인이 아이 잘못했구나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2시간 동안 착각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착각을 했나? 그리고 30분. 그래서 4번을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글쎄 2시간 동안 왜 있었을까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 차림을 하고 여성들이 있는 뭐 탈의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일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지난 2월에 이제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 이 여장을 하고 여성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서 이제 40대 공무원이 이제 검거가 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지난해 9월에는 인천에서 20대 남성이 가발을 쓰고 여성 속옷까지 입고 이 여탕에 몰래 들어가서 또 적발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현역 그 병사가 찜질방에서 여장을 하고 찜질방 그 탈의실에서 알몸을 훔쳐보다가 또 이렇게 적발된 것이 있는데, 그 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이 되느냐? 이게 소위 얘기해서 이 투명인간 신드롬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성의 복장을 하고는 거기 가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여성 복장 또는 가발을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범행을 갖다가 계획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착각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지금 이제 본인의 입장이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변명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궁색하게 보입니다. 예. 그 방금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사건 중에 하나가 그때 또 여장 남자 절도범인가 있었는데, 그때 분홍색 마스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남자였죠. 분홍색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방금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보면은 저 사람도 그 탈의실에 들어가면서 저 자막 좀 빼주세요. 예, 분홍색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렇게 여장을 하는 남자들의 심리는 꼭 저렇게 핑크 막 저런 걸 해야 나는 이렇게 변장을 제대로 했다 이런 심리가 있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여자들이라고 꼭 뭐 핑크 이런 거 좋아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좀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전형적인 여성의 그러니까. 모습을 이제 좀 흉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이번엔 말이죠. 이 그러니까 저 사건에서는 불법 촬영을 한 정황은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하지만 유사한 또 불법 촬영물 관련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기자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엔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이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달 20일에 이 가방을 메고 이 검진센터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방 안에는요,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전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드라이버로 화장실 비데를 해체해서요, USB 모양의 불법 카메라를 넣고 재조립을 했습니다. 이 화장실에서 좀 어떤 소리가 나서 이걸 이상하게 여긴 관계자에 의해서 이 신고로 덜미가 잡히게 됐고요. 이 건물 관계자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로 이 화장실에는 이 비밀번호가 달린 도어락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도어락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짓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거 피해자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건강검진센터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고요. 40대의 남성이 이런 불법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불법 촬영을 하게 되면 본인의 휴대전화도 압수를 하지만 집에 가서 뭐 컴퓨터라든지 노트북 같은 것도 압수를 합니다. 압수를 해보니까 휴대전화 5개고요. 불법 촬영물이 무려 146개입니다. 거기다가 피해자가 최소 110명까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처벌도 그렇지만 이 피해자를 또 확인하는 것도 앞으로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저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막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뉴스에서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이 남성이 저 화장실을 고른 이유가 거기에 설치된 비데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기 좋은 제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회사 비대가. 예. 아니 저는 비데가 뭐가 어떤 게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건 들어봤어도 카메라를 설치하기 좋은 비데를 고를 수 있다라는 건 저 회사 40대 회사원이 얼마나 이걸 연구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기 한 곳에만 설치했을까? 경찰에서는 이제 지금 압수한 휴대전화나 PC의 그 포렌식을 통해서 거기 이제 화면을 사진들을 보면 어디서 어떻게 찍은 것이 기록이 남잖아요. 디지털 기록은. 그런 걸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 저작자는 남들의 은밀한 곳까지 다 봤는데 왜 우린 저작자의 얼굴도 못 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뭐 신상 공개하고 직결되는 그런 문제인데, 사실 이런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촬영용 그 기기 같은 것이 굉장히 소형화되고 고화질로 이제 쉽게 자기 손에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지금까지 그런 어떤 그 불법 촬영을 하기 위해서 들인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이제 금전적인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는 상당한 노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적발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만약 이것이 성공하게 된다면 그 많은 피해자들의 그 엄밀한 부분을 갖다 불법 촬영한 그것을 자기가 소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잘못된 그 환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엄중한 그런 처벌을 갖다가 할 필요가 이런 사건에 있어서의 재발을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필리핀에서 15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해오던 한 60대 목회자. 어느 날 그는 한국의 가족들에게 아내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현지 경찰과 공조 수사를 펼친 결과 여성이 발견된 곳은 부부가 운영해오던 본사 근처였는데요. 여성은 누군가에게 살해당해 암매장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성을 땅에 묻은 범인은 다름 아닌 아내가 실종됐다며 슬퍼하던 남편이었습니다. 60대 목회자의 살인 고백. 대체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지난해 여름 필리핀의 한 마을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일단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지난해 12월인데요. 이곳에 살던 60대 한국인 여성에 대한 실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한국에 가족들이 있었는데 이 가족들이 몇 달째 이 여성이랑 연락이 안 된다면서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이랑 같이 이곳 필리핀에서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아하. 이 남편은 15년 동안 이곳에서 이 선교 활동을 해오던 60대 목회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범인이 재발로 자수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나서 아무래도 뭐 위협을 느꼈겠죠. 필리핀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서 자수를 했고 자수한 범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실종된 여성의 남편이었습니다. 이 가족들에게 실종 사실을 알리기 한 달 전쯤에 사건을 저질렀고요. 자기가 머물고 있는 필리핀 집에서 뭐 경제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로 아내를 내리쳐서 살해를 했던 겁니다. 대전에서 목회를 하다가 부부가 같이 선교차 필리핀으로 건너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신고한 건 남편이 아닌 한국에 있던 가족이었어요. 자, 그런데 왜 숨겨왔던 겁니까? 자, 일단은 2002년 8월에 이렇게 우발적으로 본인 주장이긴 한데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다음에 이 돼지우리의 아내를 시신을 은닉을 하고 암매장을 합니다. 돼지우리예요? 예, 옆에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그 다음에 9월이 돼서 이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아내가 실종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범행을 숨겼는데 그렇지만 수사망이 이제 좁혀 오니까 결국은 경찰에 의해서 이 필리핀 현지 경찰에 의해서 알게 됐고 암매장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경찰은 인터폴 공조로 남성을 국내로 송환을 했고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이 남성이 긴급 체포된 사안입니다. 진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해서 그 시신을 자신의 집 마당 돼지우리에 묻어놓고 밤에 잠이 제대로 왔을까요? 저는 참 기가 차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내 살해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깊이 반성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 근데 또 자녀들에게 한국에 있던 자녀들에게는 이걸 또 요구하기도 했다는군요.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자. 내가 엄마 죽였는데 탄원서 좀 점점점. 이건 진짜 어이가 없어서 터지는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 아내를 죽여놓고 자녀들한테 야, 내가 니네 엄마 야, 나 아빠 탄원서 좀 이거란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실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뭔가 범죄를 저지른 후에 어떻게든지 좀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한 걸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자수를 했으니까 이것도 좀 가볍게 처벌해 달라는 얘기를 물론 변호인을 통해서 했지만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재판에 원래는 이제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던 겁니다.
자녀들도 이제 성인인데 근데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진짜요? 그러니까 저기 뭐 사고를 일으켰을 때 또 자녀들은 또 가족들은 써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싫다라고 자녀들도 또 거부를 한 걸 그러니까 재판에 내겠습니다라고 재판장한테 얘기를 하는데 막상 못 받아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야, 참. 교수님, 방금 우리 양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족들에게 저런 부탁을 하면 정말 약간 이 가당치도 않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써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오죽했으면 가족들, 자녀들도 됐다라고 거절을 했겠습니까?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 써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가 아니라 좀 한 단계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머니 아버지가 그 국내도 아니고 외국에 가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목회 활동을 갖다 하는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실종이 됐는데 결국은 나중에 어머니를 살해한 그 범인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갖다가 알고 경악을 했을 것이고 아마 정신적으로 정리가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 8월 달에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몇 달 동안에 이제 이 범행이 밝혀질 때까지 이 사람이 목회자니까 목회 활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예배도 보고 또는 뭐 이렇게 신도들 앞에서 기도도 하고 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아무리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원서를 갖다가 써주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네요. 네, 우발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본인이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두 사람밖에 없는 상태에서 살해를 했기 때문에 내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시신을 유기하고 그리고 이제 증거 인멸을 하면서 또 실종 신고를 내고 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그것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대단히 계획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남성 측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이 자기 자녀들이 이 탄원서를 갖다가 이제 내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 반성문하고 그리고 목회 활동을 했을 때 알고 지냈던 필리핀에 있는 현지 교민들의 탄원서를 갖다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탄원서 기어이 받아냈구만요. 네, 뭐 그렇지만 일단 결심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구형은 검찰이 30년 구형을 했습니다. 살인죄하고 사체 유기죄이긴 한데 지금 사실은 본인은 우발적으로 하지만 확인할 방법 자체가 없어요. 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결국 본인의 주장대로 가긴 갔지만 쇠파이프로 뭐 둔기로 때렸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우발적 측면보다는 계획적 측면, 특히 범행 후의 행동들, 대주리의 시신을 감춘 거, 그리고 실종 신고한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계획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형이 지금 구형이 돼 있고 아마 결과가 다음 달에 14일에 지금 선고가 되는데 결과도 아마 중형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사건 관련해서 뭔가 좀 내용을 알고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있으면 저희한테 조금 제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건 자체가 외국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저희가 좀 정보에 접근하는 데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계속해서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강원도 평창의 한 마을에서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가해자로 의심받고 있는 남성 4명은 대부분 마을 이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이 기자가 내용 좀 시작을 해주시죠. 네, 지난 15일에 이 강원도 평창의 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 때문에 6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데요. 이 남성은 이 마을의 전 번영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는 유서가 나왔는데 그 유서의 내용이 추호도 이 일에는 관련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만 동네가 작다 보니까 소문과 시기가 나를 죽이는 것이다. 바라보는 시선들이 하나같이 나를 악마로 본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냐면요. 이 60대 남성은 최근에 성폭행 혐의로 이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마을에 사는 20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이었고요. 이 여성의 지적 연령은 7살 아이 수준이었습니다. 연령이 7살 아이 수준의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이 방금 들으신 그 60대 마을 주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얘기인데 더 경악할 일이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마을 주민들이 더 있었다고요? 자, 이게 충격적입니다.
이게 극단적 선택한 사람이 이제 한 명 있는데 이 사람 포함해서 4명입니다. 5, 60대 마을 주민이 이런 유사한 성범죄를 성폭행을 했다는 게 지금 알려져서 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 4명이 서로 연락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한 건 아닙니다. 서로 개별적으로 지금 연락하지 않고 별개의 사건으로 일어났고 수개월 동안 각자 자신의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보통 저렇게 작은 동네, 저런 시골 마을 주민들 어렸을 때부터 다 뭐 오며 가며 얼굴 봐고 뭐 진짜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을 텐데 그 동네 아저씨들이 저런 아유 좀 더 말도 안 나오네요, 교수님. 한 마리의 양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이리떼 같은 그런 그 광경이 생각이 나는데요. 일단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저런 행동을 갖다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마을에서 쭉 성장하는 것을 이 어른들이 다 보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의 취약성을 잘 아는 사람들의 소행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실 이런 그 사례들 같은 경우는요, 여기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폐쇄되어 있는 그 농촌 사회라든가 예. 작은 그 지역 사회에서는 가끔씩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전에 한 아이에 대해 가지고 여러 명의 그 어떤 그 성인 남성들이 성폭행을 갖다 했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임신을 했는데 과연 이 아버지가 누군가 해가지고 DNA 검사를 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지난해부터 바로 이 지적 그 장애 여성을 껴서 성관계를 갖다가 맺어왔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성적인 판단이 부족한 그런 그 대상을 대해서 어떤 성적인 공격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가 막힌 것이 그중에서 한 사람은 나 사실 성폭행한 것이 아니고 저 여성과 연인 관계였다 이렇게 급하니까 이런 주장까지 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는 이 사건 딱 듣고 나서 영화 그 뭐 정확 딱 들어맞는 건 아닌데 영화 이끼에 그런 좀 비슷한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영화 속 장면이 안 떠오를 수가 없는 게 생각해보세요. 이 정신 연령이 7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장애가 있는데 그리고 같은 말에서 그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게 변명 아닌 어떤 자기만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전 변명으로서의 가치도 없다고 보고 이건 죄질을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자, 이 기자, 일단 저 마을 동네는 정말 뭐 발칵 뒤집어졌겠네요. 네, 일단 이 마을에는요, 사실이 아닌 아니면 최소한 확인도 되지 않은 그런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어서 이 주민들이 더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피해자가 자신의 일기장에 10명 정도 되는 가해자 이름을 쭉 적어서 그 사람들이 다 피해자가 됐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피해자가 아이를 가지는 바람에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경찰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피해 여성에게 뭐 누군가는 5만 원, 누군가는 3만 원 이렇게 이 대가로 돈을 줬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 이 역시도 확인된 얘기가 아닙니다.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방금 이 기자가 얘기한 그런 동네에서 지금 돌고 있는 설설설. 근데 이게 말이죠. 아까 교수님도 유사한 사건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게 그냥 없는 얘기는 아닐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여성이 그거를 무슨 뭐 욕을 했다거나 받았을 리는 만무하고요. 당연하죠. 스스로들을 합리화하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합리화하려는 것 자체는 뭐냐?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쁜 짓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돈 몇 푼을 주고 나서 자기 양심조차 속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일들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자, 박 변호사님. 예. 지금까지는 일단 4명이라는 건데 과연 이것이 끝일 것인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지만 지금 드러난 사실은 4명입니다. 자, 지금 보면 준강간이 될 수 있어요. 한거불능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해서 이 간음을 했기 때문에 한 명은 구속이 됐고요. 또 한 명은 불구속 입건이 된 상황이고 또 지금 알려다시피 한 명은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해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 또 나머지 한 명 경찰 수사 중입니다. 이 4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다만 현재 수사 중이라서 뭐 자세한 상황까지 이런 것들은 알려줄 수 없다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 자, 교수님 앞서 유사한 사건에 관련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런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저도 이런 사건들 몇 개를 본 기억에 나는데 그 일관되게 또 관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그 마을 사람들의 그 끈끈함이
전혀 엉뚱한 대로 발현되는 그런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피해자 화에 대해서 가장 그 대표적인 건데요. 저 아이가 원래 그 좀 뭔가 그 태도라든가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돈을 갖다 받고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피해자를 비난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통상 이런 사건들이 이제 보도가 되고 하면 이 범인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지, 사실 이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그 보호 조치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덜한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거든요. 지금 이제 경찰에 의하면 이 피해 여성은 쉼터 시설에 보호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까지는 알려졌는데, 제가 이제 추정컨대 아마 이 여성의 가족들 역시 그런 어떤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호를 해주지 못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자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피해 여성에 대해서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아휴, 답답합니다, 정말.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한 여성의 빈소가 차려진 장례식장. 40대 젊은 나이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숨진 탓에 이 가족들은 슬픔과 황망함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 사람만은 너무나 태어납니다. 바로 얼마 전 이 여성과 결혼한 남편. 아내의 장례식인데 슬픈 기색조차도 없어서 조문객들까지도 이상함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이 숨진 여성의 언니는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찾아갑니다. 내 동생의 죽음, 아무래도 이상하다. 특히 성형외과 의사인 제부가 수상하다라는 건데요. 이 경찰은 단순 변사로 처리됐던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체크 포인트는 숨진 아내와 수상한 의사 남편입니다. 자, 4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그런데 남편이 슬픈 기색이 없어요. 자, 이것도 이상해 보이는데, 자, 이 숨진 여성의 언니도 내 제부가 의심스럽다면서 경찰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일단 이 언니가 경찰을 찾아간 게 2017년 3월 20일입니다. 이 충남청 광수대에 찾아갔는데요. 이 얼마 전에 동생이 숨졌는데 제부가 너무 의심스럽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이 사망했다는 동생, 그 여성은요 45살이었고 지병도 없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인은 심정지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사망할 리가 없다는 게 가족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게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었던 게요. 일단 이 여성은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재혼을 했었는데 이 건강하던 동생이 재혼한 뒤에 2번이나 심정지가 왔고 그 2번째 심정지에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남편은요 부인 장례를 2일장으로 아주 빠르게 끝내버렸습니다. 3일장이 아니고. 그렇죠. 심지어 유족들이 아내 심정지 왔을 때 너는 뭐 하고 있었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2번 다 산책을 나갔다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가 밤 11시였습니다. 그 밤 11시에 산책 나갔다는 것도 이상한데 이 장례식 때 누가 봐도 이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인데요. 심지어 이 제부의 직업이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자, 건강하던 내 동생이 재혼을 하더니 1년도 안 돼서 심정지가 2번이나 왔다. 이상하죠. 2번이나 심정지가 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 더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 11시에 산책을 나갔다고 하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11시가 아닙니다. 자정 12시에 나갔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한 시간이 좀 저 비죠. 모습이군요. 좀 나가서 CCTV에도 모습이 좀 이상. 산책이 아니에요. 아, 상당히 주변만 뱅뱅 돌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뭔가 초조한 모습이 좀 포착이 된 겁니다. CCTV에. 이 부분도 이상하고, 더더욱이나 119 출동했던 대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도착했을 때 아내의 어떤 심정 상태라서 확장 주사를 좀 놓으려고 보니까 팔에 이미 주사 자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사 같은 경우는 통상 4-5년 지나면 그 자국은 없어지는데 이 사람 직전에 뭔가 맞았구나라고 그 출동 대원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약물과 주사를 잘 다루는 사람, 의사. 게다가 산책 시간도 지금 거짓말을 했고 살인 사건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네, 경찰에서도 바로 살인 사건으로 전화를 해서 일단 병원을 압수수색을 했더니 환자하고 병원 직원 명의로 수면제도 구입을 했고요. 또 병원 명의로 해서 특이한 약물을 구입을 했는데 그 약물이 미국에서 사형 집행할 때도 쓰일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약물이었고요.
그리고 또 CCTV를 또 병원에서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예. 영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이 의사가 조제실에서 이 약물을 조제한 다음에 주사기에 담아서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어요. 아, 저렇게 고스란히. 예, 저런 모습이 찍혀 있을 거 알고 봤더니 수면제를 이용해서 아내를 잠들게 한 다음에 저 주사기 약물로 사망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게 수사에 착수하고 나서 본인도 잡힐 거 알았나 봐요. 이 일종의 뭐 유서 뭐 이런 걸 좀 남기고 가족들과 변호사에게 그리고 사라졌는데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거를 검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이완재가 심정지를 불러서 사망을 하게 됐다는 건데, 자,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정지가 재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2번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살인 시도를 2번을 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 지금 이제 그 범행에 앞서서 한 넉 달 전에 미수에 거친 1차 그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같은 수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주사를 놓자마자 바로 이제 집 밖으로 나갔다가 자기 이제 집에 돌아와서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인척에게 119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본인이 119 신고를 하면 될 텐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 모습을 갖다가 연출을 해가지고 남들로 하여금 이 사람 병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위장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의도와는 다르게 당시 119가 엄청나게 빨리 도착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받아가지고 바로 아내가 목숨을 건지게 됐는데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도된 계획이 어그러진 거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본인은 소득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차 시도에 실패를 했지만 벌써 이제 발각이 안 됐잖아요. 예. 발각이 안 됐기 때문에 나도 이제 앞으로 또 한 번 이렇게 하게 되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이전에 심정지를 일으켜가지고 112 한번 실려간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하. 다른 사람에게 의심을 갖다가 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수법을 포기를 하지 않고 다시 사용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진짜 막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의 그 지식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내를 살해하는데 쓴 거잖아요. 이거 예사롭지 않은데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의사는요, 이 과거도 평범하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명문대 졸업하고 서울 압구정이나 청담동에서 이 성형외과 운영하던 전문의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에요, 보험 사기 일당에게 이 돈을 받고 허위로 입원 퇴원 확인서 이런 것들을 발급해 주다가 적발이 돼서 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1년 뒤에는 의료 사고를 냅니다. 이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해서 이 환자를 숨지게 해서 역시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 벌금 1,000만 원을 내게 되고요. 여기에 탈세까지 적발이 됐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추징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경영에 어려움 겪으면서 병원은 폐업을 하게 되고 당시에 전 아내와 결혼 생활 중이고 아이들까지 있었는데요. 갈등을 겪다가 이혼을 하고 자녀 양육비로 매달 800만 원씩을 주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다른 병원에 가서 이제 페이닥터로 일을 하다가요. 또다시 3일 간격으로 의료사고를 냅니다. 시술하다가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 또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이 환자를 숨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형사고소며 민사소송이며 다 휘말렸다가요. 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궁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자, 박 변호사. 네. 진짜 제가 들으면서도 막 귀를 의심했는데 의료 사고이긴 하지만 환자가 2명이 죽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기 아내까지 3명을 죽였어요. 네. 와, 이거 약간 좀 사이코패스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이거 좀. 네, 이 부분은 과실에 가까운 의료사고. 물론 그렇긴 하지만 말이죠. 사망했는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빚이 있고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이 지금의 아내를 당진에 있는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지금 아내 같은 경우는 좀 형편이 많이 좋은 집안이었고 또 성형외과 한다고 하니까 당진에 지금 성형외과 없다. 내가 성형외과 만들어주겠다. 인테리어하고 개원 다 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병원을 차렸고요. 같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2010년 7월에 개원을 했는데 한 2달, 3달 지나서 9월 달에는 상당히 병원이 잘 됐습니다. 이 병원이 잘 돼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자리 잡는 그런 상황까지 됐던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아내가 들으신 것처럼 빚도 갚아줘, 망하기 일본 직전에 또 병원 개업까지 차려줘. 그런데 배은망덕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라고 물어보는데 뭐 성격 차이도 있었고 병원 차릴 무렵부터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게 현장 검증 모습이랍니다. 네, 그리고 갈등을 뭐 시어머니 그러니까 본인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부터 고부 갈등도 좀 심했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해쳐다는 건 세상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본인 말로는 정말 죽을 것 같았다 이런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이혼을 차라리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아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아내가 지원을 해줘서 병원을 차렸던 거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병원 자리 잡고 그 빚 갚아 나가야 되는데 돌려줘야 될 돈 현재도 빚도 꽤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혼은 못하겠다. 내가 아내한테 다시 돈 돌려줘야 되니까. 그게 결국에는 사람을 목숨을 빼앗은 거예요. 아,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진짜 꾹 참고 내 이 여자랑 살려고 했는데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왜 자기가 안 죽고 아내를 살해하냐 이 말입니다. 예? 뭐 그것도 이제 이게 뭐 100대 0이 아니라 조금은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핵심적인 거는 본인은 돈 때문에 결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장례를 치른 직후에 아내 통장에 있는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자기 쪽으로 돌려놓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아내 소유의 약 그 당시 8억 원 상당의 건물 땅도 본인 명의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 보험금도 신청해서 거기서 5천만 원을 또 탑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체면에 내가 사실은 돈이 좀 쪼들려 가지고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그 배우자를 갖다가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약간 그 나름대로 최후의 그 알량한 그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지키기 위한 어떤 최후의 저항 심리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사실은 그 사람이 자기를 갖다가 뭐 이렇게 고부 갈등이 있었고 시어머니를 잘못 모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일이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돈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끝까지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자, 사람 살려야 하는 의사가 그 전문 지식으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또 완전 범죄를 꿈꾸는 짓까지 벌였습니다. 자, 이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요? 네, 일단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했지만요. 1, 2심 모두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단 이 재판부는 양심과 위험으로 의술을 베풀고 누구보다도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이 의학 지식을 살인범행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는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범행이 재산적 탐욕이나 경제적 대가를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자, 일단 뭐 아쉬운 판결인 것 같습니다. 뭐 저희도 이러는데 유족들은 또 오죽했겠습니까? 당시 이 자신의 제부의 수상함을 맨 처음 이렇게 경찰에 알렸던 이 고인의 언니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성이라는 게 없어요. 단 한 번도 자기가 죽인 그 배우자 망인 뿐이 아니라 저희 뭐 유가족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내린 판결이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잔악한 살인범을 무기징역도 아니고 그렇게 형을 감할 수가 있을까? 절망스럽습니다. 한마디로. 자, 교수님, 저는 이제 이 사건이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이 자신의 의학 지식을 이렇게 살인의 어떤 도구로 쓴 것이지만 1차 시도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지간한 인간이라면 그냥 그걸 또 거기서 멈출 수도 있는 노릇 아닙니까? 그걸 세상에 성공할 때까지 다시 한번 도전을 했다는 게 저는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1차 시도를 하고 그만둘 사람 같으면 아예 1차 시도도 안 했겠죠. 근데 이제 실제 이 의사의 존재의 의미는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통해서 이미 그 명확합니다. 그래서 사실 본인이 얘기하는 뭐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불화건, 금전이건 간에 이 사람의 직업이 바로 의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어떤 그 소명 의식에 의해서 그 직업을 선택을 하는 것인데요. 더욱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골격 근이완제라고 하는 그것은 이 약물 성분이 이 몸속에 오래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의사라고 하는 그 직업을 통해서 자기가 지득한 그 어떤 그 지식을 자기 아내를 살해하는 데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검찰에서도 이제 최고형을 갖다 구형을 한 것인데 글쎄요, 사람을 살리는데 자기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살해하는데 사용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그 재질이 나쁜 사건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글로벌 픽 인도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놀이공원입니다. 높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이 놀이기구 익숙하시죠? 이거 석촌호수에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을 태우고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돌던 이 놀이기구는요, 아주 천천히 내려오다가 덜컹하면서 갑자기 아래로 저렇게 추락을 합니다. 보통 저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제동이 없었습니다. 놀이기구는 어쩌- 큰 소리를 내면서 바닥으로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쾅 박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놀이기구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구경하던 사람들도 비명을 지르면서 재빨리 놀이기구로 달려갑니다. 어떻게? 이 놀이기구에는 25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아무 문제 없이 잘 내려오다가 이 놀이기구의 케이블 하나가 끊어진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무려 10m 높이에서 아래로 추락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15명의 사람들이 크게 다쳤는데요. 이 중에 7명은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설마.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럼? 이 놀이기구에 탑승했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다친 사람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원들에 의해서 곧장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주로 어린아이들이 더 취약하다 보니까 더 심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현재 몇몇 부상자들은 퇴원을 했지만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당국은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했고 책임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님 혹시 저거 타보신 적 있나요? 예, 한두 번 타봤는데요. 예, 저거 그냥 안전하게 내려와도 정말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아, 소름 끼칩니다. 근데 저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타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무서워서. 예. 자, 네.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차 안에 있던 남성이 황급히 내립니다. 그리고는 멀리서 달려오는 차를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 갑자기 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이 남성은 쉽게 일어나질 못하고요. 경찰차들은 아까 그 차를 쫓아갑니다. 잠깐만, 방금 넘어진 사람이 아까 쓰러져 있던 그 사람이에요? 자, 방금 넘어진 이 남성이요. 바로 경찰입니다. 이 빠른 왜? 속도로 달려오던 흰색 차량이 이 길을 막아선 경찰을 치고 달아나 버린 겁니다. 이 경찰은 차 앞유리에 부딪혀서 붕 떴다가 그대로 바닥에 지금 이거 떨어집니다. 바디캠이군요. 맞습니다. 경찰 몸에 달려있는 바디캠 영상이고요. 동료 경찰이 다가가서 상태를 살피는 모습입니다. 동료의 부축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서 보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주저앉습니다. 아유. 이 경찰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자, 저 운전자 왜 경찰을 치고 도망간 겁니까? 흰색 차량 운전자는요, 바로 차량 절도범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이날 오후에 차량을 절도당했다 이런 신고를 받고 주변 CCTV 영상을 살펴봤고요. 이 흰색 차량의 운전자를 용의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용의자의 위치를 파악한 경찰은 출입구에 경찰차를 배치해서 이 용의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때 마침 흰색 차량이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을 보고도 이 차는 멈추질 않고 더 빠른 속도로 달려서 경찰을 치고 도망가 버렸던 거죠. 이 경찰서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He was in good spirits and he was recovering from a contusion on his legs. He has some soreness. Fortunately, at this juncture, we don't think there's any fractures. But as we all know, when you have swelling, it's hard to tell. So we'll know more in the next 24 to 48 hours. 네, 이 차에 치인 경찰은요, 정말 천만다행히도 큰 부상은 피했고 현재는 퇴원해서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 치고 달아난 범인 잡아야죠. 이 용의자는 근처에 차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체포가 됐습니다. 20대 남성인 이 용의자는요, 절도, 도주,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 이어갑니다. 자, 여기는 한 술집의 복도입니다. 계단을 올라온 남성들이 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한 남성은 인사를 한 데에 들어가고 뒤에 올라온 남성이 뭔가를 손으로 가리켜요. 근데 그걸 보고 흰색 모자를 쓴 남성이 거기 앉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허. 휠체어였던 겁니다. 그런데 저 남성들이 휠체어를 계단 쪽에 세우더니 설마 그대로 계단 밑으로 밀어버립니다. 왜요? 아니, 왜? 저 휠체어를 밀어 떨어뜨린 남성이 근처 대학교 학생이고요. 아이스하키 팀의 굉장히 유명한 선수라고 하네요. 네. 근데 저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영상이 퍼지니까 누리꾼들이 아니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발휘될 휠체어를 그렇게 던져버리면 어떡하냐. 당연하죠. 당연히 학생은 크게 비난을 했고요.
저 학생 그나마 본인 잘못을 깨닫고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분노가 쉽게 가라앉을 리 없죠. 이유가 없잖아요. 저렇게 할 이유가. 예. 그래서 일부 누리꾼들은 휠체어로 고쳐주자라면서 기부금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혼 좀 나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저 남성이 밀어 떨어뜨린 휠체어의 주인 그 여성입니다. 자, 이 여성은 지난해 큰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많이 힘들었던 가운데 그래도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아왔던 건데 그런 여성의 두 다리가 되어준 게 바로 휠체어였던 거예요. 자, 이 사건과 관련된 3명의 학생이 현재 정학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정신 차리세요.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영상 속 학생들의 얼굴 보시면요. 빨간 상처가 보일 겁니다. 자,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학교 폭력이 누구한테 문제일까요? 맞았구나 또. 근데 얼굴에 상처가 난 학생들이 본인 상처가 자랑스럽다는 듯이 표정도 좋아요. 카메라에 스스로 비추고 있죠. 왜 웃을까요? 자, 놀랍게도 저게 누군가에게 맞거나 아니면 다친 게 아니고요. 지금 손으로 꼬집는 거 보셨어요? 본인 스스로 저렇게 상처를 낸 거예요. 뺨을 비트로 꼬집어서 빨갛게 흉터를 만지는 겁니다. 그리고 생긴 상처를 자랑하면서 나 멋있지? 이렇게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저러고 살아? 그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이탈리아의 10대들 사이에서는 유행이라고 합니다. 뭐 따라할 게 없어서 저런 사람 저거를요, 흉터 챌린지라고 한답니다. 이게 이른바 프랑스 조직폭력배들의 거친 모습을 따라한 거라고 하는데 프랑스 조폭들은 저렇게 하나 보죠? 뭐 이게 싸움하면서 얼굴에 맞아서 상처가 났어. 아니 이게 뭐 당연히 철없어 보이는데 글쎄요, 저 때는 뭐 친구들이 멋있다고 하면 또 그걸 또 따라하고 싶어 하는 게 10대의 심리잖아요. 그래서 꼬집는 게 무서웠던 친구는 빨간 화장품으로 슬쩍 그려보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저 흉터가 대부분은 금방 사라지기도 하는데 자칫 심하게 꼬집으면 몇 달 동안 남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레이저 시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한 흉터가 질 수도 있다고 의료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 틱톡의 폐해입니다. 그러게요. 자, 이런 영상들 자해나 폭력 조장을 이유로 SNS 금지돼야 하겠죠. 하지만 해당 SNS에서는 이거 약관에 어긋나지 않는데요 라면서 영상들을 삭제할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도 안 멋있어요. 자, 마지막 빅 주인공 동물입니다. 일본으로 가보시죠. 네, 시바견 한 마리의 시선이 앞에 놓인 밥에 꽂혀 있습니다. 오로지 밥만 쳐다보고 집에서 천천히 나오는데요. 이 시바견 걷는 것도 아니고 앉는 것도 아닌 애매한 자세로 총총거리면서 천천히 밥그릇에 접근합니다. 이 혀까지 날름거리면서 입맛을 다시는데요. 얘 혹시 무슨 안에 태엽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시바견 눈에는 그저 밥밖에 안 보이는 것 같죠. 밥그릇 앞에서도 안절부절 못하는데 이내 보호자가 먹으라고 하니까요. 동동 구르던 발을 멈추고 허겁지겁 밥을 먹어치웁니다. 그냥 먹으라는 얘기 하기 전까지는 계속 저렇게 막 하다가 맞습니다. 밥은 먹고 싶고 보호자는 자꾸 기다리라고 하고 답답했던 시바견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앉은 채로 부들부들 떨면서 앞으로 나왔던 겁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마음은 기다리고 싶지만 몸은 그렇지 못한 괴기한 상황이다. 너무 귀엽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물 소식 하나 더. 하지만 이건 국내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서울 광진구 어린이 대공원에서 얼룩말이 탈출했다가 조금 전에 이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낮에 서울 한복판의 모습인데요. 이 서울 광진구에 있는 이 어린이 대공원에서 얼룩말 한 마리가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자양구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요. 3시간 반 만에 포획이 됐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었고요. 얼룩말도 안전하게 포획이 돼서 조금 전 6시쯤에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네, 저게 그 광진구에 어린이 대공원이 있잖아요. 네. 그 어린이 대공원에서 펜스를 부수고 탈출한 친구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뭐 다친 사람이나 이런 건 없었던 거죠? 예,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재산피해도 없었고 얼룩말도 무사히 이 대공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애가 또 되게 순했던 모양이에요. 천만다행입니다. 자, 얼룩말에게도 천만다행, 지역 주민들에게도 천만다행. 예,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